여러분은 배우자가 떠난 뒤 본인의 통장에 얼마가 찍힐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 노후 준비가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공기업 퇴직하고 부부 연금 합쳐서 270만 원,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죠.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제 삶은 129만 원짜리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6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하루 10,000원이 없어서 벌벌 떠는 상상이 가십니까? 73 남자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2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진짜 노후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돈 보태주려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계신 지역과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기원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올해로 73이에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18평 소형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 33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 이름은 이순이었습니다. 32살에 처음 만나서 40해를 함께 살았어요. 저는 평생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떠나고 나서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했어야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난 건 32살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공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고 아내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는 허세 부리는 남자가 싫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날 빌린 양복을 입고 나갔거든요. 형한테 빌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솔직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보면서 진짜 성실함이 뭔지 배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행정실 일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야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아내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그러면서도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게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부은 국민연금이 매달 172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받는 연금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우리 마누라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그 172만 원이 우리 집 살림에 얼마나 큰 기둥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받던 국민연금이 매달 270만 원이었습니다. 제 연금이 98만 원, 아내 연금이 172만 원이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잔액 확인을 할 때마다 매달 270만 원이 찍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든든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들어오고 은행 직원이 어르신 정말 노후 준비 잘하셨네요 라고 했을 때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 68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으쓱함이 부끄럽습니다. 숫자만 봤지 그 숫자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이 3년은 진짜 좋았습니다. 35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명절에도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아무데도 안 가도 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아내랑 동네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도 자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내랑 여행도 다녔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갔던 곳들을요. 제주도 갔을 때 아내가 한라산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무슨 한라산이냐고 했는데 아내가 윗세오름까지만 가도 되잖아요 라고 해서 같이 올라갔어요. 중턱에서 아내가 여보, 우리 진작에 올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 왜 이런 곳을 안 왔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소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젊을 때 왔으면 또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경주도 갔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아내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진이 제가 가진 아내 사진 중에 제일 좋습니다. 해가 좋은 날이었어요. 아내가 눈이 부셔서 살짝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32살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웃는 모습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지금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그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갔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해외는 좀 무섭다고 했어요. 나이 들어서 외국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아내가 우리 지금 안 가면 언제 가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맞았습니다. 지금 안 가면 언제 가요? 우리는 결국 갔고 호이안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아내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후에 소비가 느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생기니까 그게 다 소비로 이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게 차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 타던 낡은 차를 퇴직 기념으로 그랜저로 바꿨습니다.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지금 차도 멀쩡한데 왜 바꿔요? 우리 이제 어디 멀리 다닐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아내였습니다.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사람. 지금 그 차는 없습니다. 제가 팔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아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그렇게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차도 바꾸면서 지내던 중에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수도권 30평대 아파트가 몇 억씩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몇 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줘야지요. 우리 형편에 줄 수 있으면. 그래서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둘째 딸도 전세 자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두 번 합쳐서 8천만 원이었어요. 아이들은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자식한테 준 돈인데 받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자식에게 준 돈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줬어야 했습니다.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줬다가 못 받으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줄 거라면 처음부터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주십시오.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금 1억 4천만 원 중에서 8천만 원이 나갔고 남은 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내가 몸이 이상하다고 처음 말한 건 2022년 가을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소화제를 사다 뒀고 기름진 음식을 좀 줄였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못 먹겠다고 했어요.
조금 먹으면 바로 배가 부르다고, 뭔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어요. 동네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어요. 아내 앞에서 겁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 손을 잡고 별거 아닐 거야. 그냥 확인차 가보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확인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대학병원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서 처음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 들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위암 3기. 그 말이 귀에 들어온 건 한참 뒤였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먼저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냐고, 항암은 어떻게 되느냐고.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아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아내 손이 그걸 느꼈는지 아내가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울려고 했는데 주차장에 가다가 참지 못하고 그냥 울었어요. 아내가 제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싸워봐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 목소리가 얼마나 단단했는지 저보다 아내가 더 씩씩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항암이 시작되면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항암을 맞고 나면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하게 보이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니라고 했어요. 아내가 살짝 웃으면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어떤 모습이어도 제 아내였으니까요. 항암 중에도 아내는 좋은 날이 있으면 같이 동네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느리게 걸었어요. 예전에는 1시간씩 걷던 사람이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그런 것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목련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맑은 정신으로 저한테 말을 건넨 날,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고 나서 밥은 꼭 챙겨 먹어요. 대충 먹지 말고.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나 혼자 밥 잘 먹을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내는 깨지 않았어요. 71살이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줬고 아이들이 옆에 있었고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33평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혼자 들어서는데 현관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아내 신발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아내가 자주 신던 낮은 굽검정 구두. 그걸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불을 켰는데 부엌에서 아내 앞치마가 걸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내가 이름 써놓은 반찬통들이 있었어요. 아내 글씨체로 써진 이름들. 시금치나물, 오이무침, 멸치볶음.
저는 냉장고 문을 닫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번갈아 와서 옆에 있어 줬습니다. 그것도 며칠이 지나니까 각자 살아야 하니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혼자가 됐어요. 밤에 거실 불을 끄면 어두웠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 어둠이 달랐어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고요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 텔레비전 보다가 혼잣말하는 소리, 자기 전에 불 껐어요? 라고 묻는 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도 없는 밤이 이렇게 길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슬픔에 잠겨있던 제게 국민연금공단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유족연금 안내문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 연금이 172만 원이었으니까 그중 절반이라도 나오겠지. 내 연금 98만 원이랑 합치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만하겠지. 그런데 그 안내문을 읽어내려가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연금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연금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개였습니다. 아내의 연금 60%만 받고 내 연금은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연금을 다 받는 대신 아내 연금의 고작 30%만 얹어받든지. 결국 제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돈은 129만 원이었습니다. 270만 원이 들어오던 통장에 129만 원이라니요. 수입의 60%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평생 우리 부부가 성실하게 부은 연금인데 왜 국가가 뺏어가는 기분이 들까?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게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수입이 줄었다고 세상이 저를 봐주지는 않더군요. 아내와 웃고 떠들던 33평 아파트는 갑자기 거대한 돈 먹는 하마로 변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관리비 28만 원, 겨울에 난방 좀 돌리면 40만 원이 우스웠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샀던 그랜저는 세워만 둬도 보험료와 세금으로 한 달에 35만 원을 갉아먹었습니다. 여기에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플까봐 들어둔 실비와 암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니 보험료만 32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고정지출만 더해도 벌써 95만 원입니다. 129만 원 받아서 95만 원 떼고 나니 제 손에 남는 건 고작 34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34만 원으로 살아보셨습니까? 하루에 딱 1만 1,000원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 고민해야 하고, 끼니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워야 하나 망설여야 합니다. 6억 넘는 아파트에 살고 통장에 예금 6천만 원이 있는데 저는 고작 하루만 1,000원이 무서워서 마트 세일 전단지만 뒤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에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부부 연금 믿고 여유 부리시는 분들, 배우자가 떠나는 순간 여러분도 이 숫자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중산층인데 속은 골마 터지는 서류상 부자, 현실은 빈곤층인 상. 그게 바로 제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 몸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간호하는 10달 동안 저도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먹는 것도 대충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내가 떠나고 나서는 더 엉망이 됐습니다.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굶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속도 쓰렸습니다. 동네 의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 청구서를 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더 자주 가게 될 텐데. 지금 이 구조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그랜저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차를 팔고 집도 팔기로 말이죠. 사실 그건 제 인생의 절반을 통째로 지워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집은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놀던 소리가 벽마다 배어 있고 아내가 마지막까지 온기를 남겼던 40해의 기억 그 자체였으니까요. 집을 판다는 건 아내를 한 번 더 떠나보내는 일 같아서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집인데 내가 팔아도 되겠어? 라고 허공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지만 어느 날 밤 문득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당부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요. 대충 먹지 말고. 그 순간 번쩍 정신이 들더군요. 아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건 33평 아파트라는 껍데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남겨진 제가 굶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하루만 1,000원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남편을 본다면 아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그 길로 중고차 업체에 그랜저를 넘겼습니다. 함께 베트남 공항으로 경주 불국사로 향했던 추억이 핸들에 묻어있는 것 같아 손으로 한참을 쓸어봤지만 눈물을 머금고 키를 건넸습니다. 차를 보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홀가분해지더군요. 매달 35만 원이라는 돈이 제 주머니로 돌아온 겁니다. 이어 정들었던 33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같은 동네 18평 소형 아파트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 전날 텅 빈 방들을 돌아보며 아이들의 낙서가 남은 벽을 만져보고 아내가 책을 읽던 햇살 가득한 창가에 서서 그동안 고마웠어. 우리 참 잘 살았지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짐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제 삶의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관리비가 12만 원으로 뚝 떨어졌고 차가 없으니 유지비는 제로가 됐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차액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니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오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금 129만 원은 그대로지만 고정 지출이 확 줄어드니 하루 쓸 수 있는 돈이 1만 1,000원에서 4만 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자산이 비로소 제 입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밥과 여유로운 차 한 잔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18평이라 베란다가 작지만 거기서 바깥바람을 한번 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한테 핸드폰 배경화면 속 불국사 앞 사진을 보면서 나 오늘도 잘 살아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밥을 챙겨 먹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당부했던 거니까요. 전에는 귀찮아서 대충 먹거나 굶기도 했는데 지금은 간단해도 따뜻하게 먹습니다. 4만 원이 넘으니까 장을 볼 때 좋은 재료도 삽니다. 예전에 11,000원으로 살 때는 장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뭘 살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마트를 돌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차이가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삶의 질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공원에 나갑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33평 아파트에 살 때는 차로 다니느라 이 공원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걸어 다니게 되니까 동네가 새로 보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생겼어요.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십니다. 별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날씨 이야기나 하고 어제 본 뉴스 이야기나 하고 그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한테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젊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은퇴하면 책을 실컷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는 아내 간호하고 몸 아프고 마음 무너지고 하다 보니 책을 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서 책을 읽어요. 아무 책이나 읽습니다.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가끔은 요리책도 읽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작가의 책을 골라 읽을 때는 아내랑 같은 걸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책 읽다 말고 잠깐 멍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멍함도 아내를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 그 집을 파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작은 데서 불편하시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에 11,000원으로 살고 있었다. 6억 넘는 집에 살면서 차도 좋은 거 타면서 그게 맞는 노후냐?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한참 뒤에 죄송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할 게 없어. 아버지가 계산을 못한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조를 만든 것도 그 구조를 방치한 것도 저였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배우자와 앉아서 유족연금을 계산해 보세요. 두 분 연금을 합산해서 잘 살고 있다면 그중 더 많은 분이 먼저 가셨을 때 남은 분의 연금이 얼마인지, 그 숫자로 지금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게 불편한 이야기라는 거 압니다. 배우자 먼저 간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하루만 1,000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같이 앉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그 외로움과 그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압니다. 그 한가운데서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압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집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좋은 차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실제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돈의 구조가,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야 비로소 혼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18평 작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창가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맴돕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건 33평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오늘 먹을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고 불편한 부탁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의 손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혼자가 된다면 남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게 될까? 이 질문은 불길한 예언이 아닙니다. 남겨질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독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큰 집과 비싼 차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노후의 자존심은 거칠애가 아니라 내 주머니 속에 1,000원, 10,000원에서 나옵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반갑고, 내가 여유로워야 떠난 사람도 웃으며 추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도서관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싱싱한 찬거리를 샀습니다. 129만 원의 연금과 예금 이자, 이 소박한 현금 흐름이 저를 지탱하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하루만 1,000원의 공포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경고등이자 동시에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찍은 경주 불국사의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 미소를 지켜내기 위해 저는 오늘도 씩씩하게 밥을 짓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숫자보다 단단하고 집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